자, 이번 수업은 자유낙하 운동과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에 대해 알아보자. 자유낙하 운동은 물체가 공기 저항은 받지 않고 중력만 받아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말한다. 높이에 상관없이 일정한 크기의 중력이 작용하고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으므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물체의 질량에 관계없이 가속도가 일정하므로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린 모든 물체는 지면에 동시에 떨어지게 된다. 다음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에 대해 알아보자. 수평 방향으로 물체를 던지면 자유낙하 운동과 마찬가지로 높이와 위치에 관계없이 일정한 크기의 중력이 작용하며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나란하지 않으므로 물체의 방향과 속력이 모두 변하는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된다.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므로 속력이 변하지 않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연직 방향으로는 일정한 크기의 중력이 작용하므로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물체와 동일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한 물체를 자유낙하시키는 동시에 다른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5m/s의 속력으로 던진 경우 자유낙하하는 물체가 2초 후에 지면에 도달했다면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도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므로 2초 후에 지면에 도달하게 된다. 수평 방향으로는 속력이 변하지 않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므로 2초 후 물체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10m가 된다. 만약 10m/s로 물체를 던진다면 수평 방향으로는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하겠지만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2초 후에는 지면에 도달하게 된다. 정리하면 각각의 경우를 A, B, C라고 했을 때 A, B, C는 모두 연직 방향으로는 같은 운동을 하므로 수평 방향으로 던진 속력이나 질량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지면에 도달하게 되며 지면에 닿기 직전 연직 방향의 속력도 모두 동일하다. B와 C는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며 수평 방향의 이동 거리는 물체를 던진 속력에 비례한다. 마지막으로 지면에 닿기 직전 연직 방향의 속력은 모두 동일하지만 수평 방향의 속력까지 고려했을 때 지면에 닿기 직전 속력이 가장 빠른 경우는 수평 방향의 속력이 가장 빠른 C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자, 이번 수업은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 알아보자. 운동량은 물체의 운동 효과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운동량의 크기는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계산될 수 있다. 약자로 나타내면 운동량 P는 질량 M과 속도 V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단위는 kg/ms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4kg의 물체가 2m/s로 움직이고 있다면 이 물체의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를 곱한 8kg/ms로 계산될 수 있다. 만약 같은 질량의 물체가 반대 방향으로 4m/s로 움직이고 있다면 운동량은 16kg/ms가 아닌 마이너스 16kg/ms가 된다. 이처럼 운동량은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와 같은 방향을 가지게 된다. 충격량은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충격량의 크기는 힘과 시간의 곱으로 계산될 수 있다. 약자로 나타내면 충격량 I는 힘 F와 시간 T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단위는 뉴턴 세크 혹은 운동량의 단위와 같은 kg/ms를 사용한다. 운동량과 마찬가지로 충격량도 방향을 가지고 있으며 충격량의 방향은 물체가 받는 힘과 같은 방향을 가진다. 만약 어떤 물체에 10N의 힘이 5초 동안 작용했다면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힘과 시간을 곱한 50N로 계산될 수 있다. 운동량과 충격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는 것이다.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값으로 계산될 수 있으며 약자로 나타내면 충격량 I는 운동량의 변화량 델타 P와 같으며 이것은 나중 운동량과 처음 운동량의 차와 같다고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2m/s로 운동하고 있는 2kg 질량의 공이 벽에 충돌한 후 반대 방향으로 1m/s로 운동하고 있을 때 공이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계산해보자. 공의 처음 운동량은 4kg/s이고 벽에 충돌한 후 나중 운동량은 마이너스 2kg/s이므로 운동량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6kg/s이며 이것은 충격량과 같은 값을 가진다. 따라서 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6N가 된다. 만약 공과 벽이 충돌하는 시간이 0.01초라고 할 때 충돌 시 공이 받은 힘의 크기를 계산해보면 충격량 공식 I는 FT에서 충격량이 6, 시간이 0.01이므로 힘의 크기는 600N으로 계산되며 이렇게 충돌 시 물체가 받는 힘을 충격력이라고 한다. 자, 이번 수업은 힘 시간 그래프에 대해 알아보고 두 가지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먼저 운동량 P는 질량 M과 속력 V의 곱으로 충격량 I는 힘 F와 시간 T의 곱으로 계산되며 이것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의미한다. 물체가 받은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면적은 힘과 시간의 곱이 되므로 충격량을 의미하고 이것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은 값을 가진다. 자, 그럼 기본 유형의 문제부터 풀어보자. 정지에 있는 2kg의 물체에 작용한 힘을 나타낸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4초 후 물체의 속력을 묻는 문제이다. 0에서 4초까지 그래프 아래쪽에 삼각형 면적을 구하면 20이 되고 이것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의미한다. 처음 정지 상태의 물체의 운동량은 0이고 운동량의 변화량이 20이므로 20을 더해주면 4초일 때의 운동량은 20이 된다. 운동량은 질량과 속력의 곱으로 계산되어지므로 질량이 2일 경우 물체의 속력은 10m/s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약간 응용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이번에는 5m/s로 운동하고 있는 질량 2kg의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나타낸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4초 후 물체의 속력을 묻는 문제이다. 그래프 아랫부분의 면적을 구하면 2초까지의 면적은 10, 2에서 4초까지의 면적은 20이 되어 총 면적은 30이 되고 이것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의미한다. 처음 물체는 정지 상태가 아니고 운동 상태였으므로 질량과 속력의 곱으로 처음 물체의 운동량을 계산하면 10이 되고 운동량의 변화량이 30이므로 30을 더해주면 4초일 때의 운동량은 40이 된다. 운동량은 질량과 속력의 곱으로 계산되므로 질량이 2일 경우 4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20m/s가 된다. 처음 물체의 상태가 정지 상태이면 0에서 운동량의 변화량을 더하고 운동 상태이면 처음 운동량을 계산한 후 여기에 운동량의 변화량을 더해서 나중 운동량을 계산한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기 바란다. 자, 이번 수업은 충격력과 달걀 낙하 실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충격력은 충돌 시 물체가 받는 힘을 말하는 것으로 평균 힘과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다. 충격량 I는 힘 F와 시간 T의 곱으로 계산되는 공식에서 F가 충격력을 의미하며 충격량이 일정할 때 충격력과 시간은 반비례함을 알 수 있다. 즉, 같은 충격을 받더라도 충격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면 힘을 적게 받으므로 덜 아프거나 물체의 경우 덜 부서지게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달걀 낙하 실험을 통해 시간과 충격력의 관계를 알아보자. 같은 질량의 달걀 A와 B를 같은 높이에서 가만히 놓았을 때
A 달걀은 딱딱한 바닥에, B 달걀은 푹신한 방석에 떨어지는 경우이다. 이때 바닥과 방석에 닿기 직전 두 달걀의 속력은 같으므로 질량이 같은 두 달걀의 운동량 또한 같게 된다. 바닥에 닿은 후 속력이 0이 된 두 달걀의 운동량은 0이 되고 운동량의 변화량 또한 같아지게 되므로 충돌 시 A 달걀이 받은 충격량과 B 달걀이 받은 충격량이 같고 두 달걀이 받은 충격력과 시간의 곱 역시 같은 값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딱딱한 바닥에 떨어지는 달걀 A는 푹신한 방석에 떨어지는 달걀 B보다 충격을 받는 시간이 짧고 충돌 시 받는 힘의 크기, 즉 충격력의 크기는 A 달걀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A는 1, B는 100이라는 시간 동안 충격을 받았다면 A는 100의 힘을 받지만 B는 1 정도의 힘만 받게 되는 것이고 같은 충격량을 받은 달걀이지만 100의 힘을 받은 A 달걀은 깨지고 1의 힘을 받은 B 달걀은 깨지지 않을 수도 있게 된다. 충돌 시 두 달걀이 받는 힘의 크기를 힘 시간 그래프로 표현해보자. 충돌 시간이 짧은 A 달걀은 세로로 길게, 충돌 시간이 긴 B 달걀은 가로로 길게 그려진다. 힘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랫부분의 면적은 충격량을 의미하므로 달걀 A 그래프의 면적과 달걀 B 그래프의 면적은 같은 값을 가져야 하며 충돌 시간이 짧은 달걀 A가 받는 충격력의 크기는 달걀 B보다 더 크다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이처럼 충돌 시간을 길게 하면 충격력이 줄어드는 것을 이용한 안전장치에 대해 알아보자. 자동차 에어백이나 펌퍼는 사고가 났을 때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탑승자가 받는 힘의 크기를 줄이는 장치이고 번지 점프 시 사용하는 고무줄 역시 떨어지는 동안 서서히 늘어나게 되므로 사람이 받는 힘의 크기를 줄여준다. 또 투수가 던진 공을 포수가 받을 때 손을 뒤로 빼면서 받으면 포수의 손이 받는 힘의 크기를 줄일 수 있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바닥에 착지할 때 무릎을 구부리는 동작도 몸이 받는 힘의 크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자, 이번 수업은 직관, 수권, 기권의 증상 구조에 대해 알아보자. 직권은 깊이에 따른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기준으로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구분된다. 지각은 암석으로 된 지구의 겉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으로 나누어지며 해양지각은 대륙지각보다 얇지만 더 큰 밀도를 가진다. 지각 아래 부분의 멘틀은 고체 상태이지만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 대류가 일어나며 직관 전체 부피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외핵은 직관에서 유일하게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층이며 외핵의 대류에 의해 지구 자기장이 형성된다. 그리고 가장 중심부에 고체 상태인 내핵이 존재하며 지구 중심으로 갈수록 압력, 온도, 밀도는 커지게 된다. 다음은 수권의 증상 구조를 살펴보자. 수권은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를 기준으로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으로 구분된다. 혼합층은 바람의 혼합작용에 의해 수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층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두께는 두꺼워진다. 수온 약층은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층으로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 매우 안정하며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한다. 심해층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않으므로 수온이 매우 낮고 수온 변화가 거의 없는 층이다. 마지막으로 기권의 증상 구조를 알아보자. 기권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기준으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구분된다. 대륙권은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므로 대류 현상이 일어나고 수증기가 존재하므로 기상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공기의 약 75%가 모여있는 층이다. 성층권은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게 되고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매우 안정하여 비행기 항로로 이용되는 층이다. 중간권은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져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만 수증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상부에서 유성이 관측되는 층이다. 가장 위쪽에 존재하는 열권은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하므로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며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일교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인공위성 궤도로 사용되며 오로라가 관측되고 무선통신에 사용되는 전리층이 존재하는 영역이다. 자, 이번 수업은 물과 탄소의 순환에 대해 알아보자. 물의 순환은 태양 에너지를 근원으로 하여 물이 기권, 수권, 직권 사이를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대기, 바다, 육지에서의 물의 순환을 살펴보면 대기의 물은 강수에 의해 바다와 육지로 이동하고 바다와 육지에서는 다시 증발에 의해 대기로 물이 이동하며 육지의 물은 지표면을 따라 바다 쪽으로도 이동하게 된다. 이때 대기에서 강수에 의해 빠져나간 물의 양과 증발에 의해 다시 들어오는 물의 양이 같으므로 대기가 가지고 있는 물의 양은 일정하다. 바다에서도 증발에 의해 빠져나간 물의 양과 강수, 지표 유출에 의해 들어오는 물의 양이 같으므로 바다가 가지고 있는 물의 양은 일정하며 육지에서도 마찬가지로 강수에 의해 들어오는 물의 양과 증발, 지표 유출에 의해 빠져나간 물의 양이 같아 물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각 권에서 얻은 물의 양과 잃은 물의 양이 같아 각 권의 물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물의 평형이라고 한다. 다음은 탄소 순환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탄소는 지구 시스템의 각 권에 여러 형태로 분포하고 있다. 직권에는 석회암과 화석연료의 형태, 기권에는 이산화탄소와 메테인, 수권에는 탄산이온, 그리고 생물권에서는 유기물의 형태로 존재하며 그중 직권에 가장 많은 양이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탄소는 에너지 흐름과 함께 각 권 사이를 순환한다. 광합성에 의해 기권의 탄소는 생물권으로 이동하고 호흡에 의해 생물권의 탄소는 다시 기권으로 이동한다. 생물이 죽어 오랜 시간이 지나 화석연료가 되는 과정에서 생물권의 탄소는 직권으로 이동하며 발전소에서 화석연료를 연소시켜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직권의 탄소가 기권으로 이동한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녹아 탄산이온이 되면서 기권의 탄소는 수권으로 이동하고 수온 상승으로 인해 기체의 용해도가 낮아지면 바다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다시 대기로 방출되고 수권의 탄소는 기권으로 이동한다. 마지막으로 바닷속 탄산이온이 침전되어 석회암이 생성되는 과정을 통해 수권의 탄소는 직권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처럼 탄소가 순환하는 과정에서 각 권의 탄소량은 변하지만 지구 전체의 탄소량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자, 이번 수업은 판경계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과 발달하는 지형에 대해 정리해보자. 판의 경계는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 경계로 나눠지는데 발산형 경계는 멘틀 대류의 상승으로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곳이고 수렴형 경계는 멘틀 대류의 하강으로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곳이다. 보존형 경계는 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스치는 곳을 말한다. 발산형 경계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경우와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경우로 나뉘고 수렴형 경계는 섭입형 경계와 충돌형 경계로 나눠진다. 섭입형 경계는 대륙판과 해양판 혹은 해양판끼리 부딪히면서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섭입하는 경계를 말하며 충돌형 경계는 대륙판끼리 충돌하는 경계를 말한다. 지진 중 천발 지진은 모든 판의 경계에서 발생하고 깊은 곳까지 섭입이 일어나는 섭입형 경계에서는 신발 지진까지, 충돌형 경계에서는 중발 지진까지 발생한다. 화산활동은 멘틀 대류의 상승이 일어나는 발산형 경계와 섭입하면서 마그마를 만들어내는 섭입형 경계에서 일어나고 충돌형 경계와 보존형 경계에서는
화산활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발산형 경계 중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경계에서는 해령과 열곡이 발달하고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에서는 열곡대가 발달한다. 서위편 경계에서는 해구와 호상열도, 충돌형 경계에서는 습곡산맥이 발달하지만 대륙판과 해양판이 부딪히는 경우 습곡산맥이 발달하기도 한다. 보존형 경계에서는 지층이 어긋나면서 끊어진 형태의 변환단층이 발달한다. 해령은 대서양 중앙해령, 열곡대는 동아프리카 열곡대, 해구와 호상열도는 각각 일본 해구, 일본 열도가 대표적인 예이며 대륙판과 해양판이 부딪히는 서위편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습곡산맥으로는 안데스 산맥이 있다. 해양판과 해양판이 부딪히면서 생기는 해구는 마리아나 해구, 충돌형 경계에서 발달하는 습곡산맥으로는 히말라야 산맥이 있으며 보존형 경계에서 생기는 변환단층으로는 육지에 드러나 있는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대표적인 예이다. 자, 이번 수업은 전 세계 판의 분포와 판의 경계에 대해 알아보자. 지구 표면은 크고 작은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태평양 해저에 가장 큰 크기의 태평양판이 자리 잡고 있으며 태평양판 오른쪽에는 아시아와 유럽 대부분을 포함하는 유라시아판과 오스트레일리아 대륙과 인도양, 인도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이 위치하고 있다. 태평양판의 오른쪽에는 북아메리카와 그린란드, 동시베리아 지역에 걸쳐 존재하는 북아메리카판과 남아메리카 대륙과 대서양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 남아메리카판이 위치하고 있으며 태평양판과 남아메리카판 사이에는 나스카판이 자리 잡고 있다. 남아메리카판의 오른쪽에는 아프리카 대륙과 대서양 해양 지각의 일부를 포함하는 아프리카판이 위치하고 있으며 가장 아래쪽에는 남극 대륙과 남극 주변의 해양을 포함하는 남극판이 위치하고 있다. 이런 판들은 멘틀 대류에 의해 이동하는데 판마다 이동 속도가 다르므로 판의 경계에서 다양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된다. 판의 경계는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 경계로 나눌 수 있으며 발산형 경계는 남아메리카판과 아프리카판이 멀어지면서 생성되는 대서양 중앙해령과 아프리카 동쪽의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대표적인 예이다. 대서양 중앙해령은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면서 생겨난 지형이며 동아프리카 열곡대는 하나의 대륙판이 두 개의 대륙판으로 갈라지는 곳이다. 수렴형 경계는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과 유라시아판이 충돌하면서 생긴 히말라야 산맥,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서입하면서 생성된 일본 해구, 나스카판이 남아메리카판 아래로 서입하면서 생겨난 안데스 산맥이 있다. 히말라야 산맥은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면서 생겨난 충돌형 경계이며 일본 해구와 안데스 산맥은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서입하면서 생겨난 서위형 경계이다. 마지막으로 보존형 경계는 태평양판과 북아메리카판이 어긋나면서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 생겨난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있다. 자, 오늘 수업은 세포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세포는 세포막에 의해 둘러싸여 있고 내부는 핵과 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세포질로 구분되며 세포질에는 생명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세포 소기관이 존재한다. 먼저 동물 세포를 통해 세포 내부의 구조를 알아보자. 세포에서 가장 크고 뚜렷하게 관찰되는 핵은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핵공이라는 구멍을 통해 핵과 세포질 사이에 물질 교환이 일어나게 된다. 내부에는 인과 염색사 형태의 DNA가 존재한다. 핵 근처에는 납작한 주머니가 여러 개 연결된 모양의 소포체가 핵막과 연결되어 있고 작은 알갱이 모양의 리보솜이 소포체 표면과 세포질에 분포하고 있다. 소포체와는 다르게 여러 개의 주머니가 연결은 되어 있지 않고 포개져만 있는 형태의 골지체, 끈을 구불구불하게 말아놓은 것처럼 생긴 미토콘드리아도 세포질에 분포하고 있는 세포소 기관이다. 식물세포는 세포막 바깥쪽에 두껍고 단단한 세포벽이 존재하며 내부에는
액포가 발달되어 있고 동전을 쌓아놓은 것처럼 보이는 엽록체를 가지고 있다. 세포 소기관의 기능을 정리해보자. 먼저 핵은 생명활동의 중심 역할을 하는 세포 소기관으로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DNA를 가지고 있다.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이고 소포체는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의 이동 통로가 되며 골지체는 만들어진 단백질을 저장하거나 세포 바깥으로 분비하는 역할을 한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호흡을 통해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세포막은 세포 안쪽과 바깥쪽으로의 물질 출입을 조절한다. 세포벽은 식물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고 엽록체는 광합성을 통해 유기물을 합성하는 곳이며 액포는 노폐물을 저장하는 곳으로 늙은 세포일수록 크기가 커진다라는 특징을 가진다. 세포 소기관 중 이중막으로 둘러싸인 것은 핵과 미토콘드리아, 엽록체이고 리보솜과 이는 막이 없는 세포 소기관이며 나머지 세포 소기관은 모두 단일막 구조이다. DNA는 핵뿐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에도 자체적으로 DNA를 가지고 있다. 식물세포에만 존재하는 세포 소기관으로는 엽록체와 세포벽이 있으며 나머지 핵,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미토콘드리아, 세포막은 동물세포와 식물세포가 모두 가지고 있는 세포 소기관이다.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세포 소기관은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이며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을 합성하는 과정이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 호흡은 포도당을 분해하여 생물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오늘 수업은 세포막의 구조와 물질 이동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은 인지질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질은 머리와 꼬리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머리는 물에 잘 녹는 친수성으로 인산이 주 성분이며 꼬리는 물에 잘 녹지 않는 소수성이고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막은 이런 인지질이 이중층을 이루고 그 사이에 단백질이 박혀있는 구조이며 인지질이 유동성을 가지므로 단백질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일 수 있다.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은 확산과 삼투가 있는데 확산은 세포막을 경계로 농도 차이가 있을 때 농도가 높은 쪽 고농도에서 농도가 낮은 쪽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것이고 삼투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확산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과 막 단백질을 통한 확산으로 나눠지는데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을 단순 확산이라고 하고 막 단백질을 통한 확산은 촉진 확산이라고 한다. 분자 크기가 작은 산소나 이산화탄소, 지방산, 글리세롤과 같은 지용성 물질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 확산하고 비교적 분자 크기가 큰 수용성 물질인 포도당과 아미노산, 그리고 칼륨이온, 나트륨이온과 같이 전하를 띠는 이온들은 막 단백질을 통해 확산하는 물질들이다. 세포막을 경계로 농도 차이가 있지만 물질이 세포막을 통과할 수 없는 경우 물질 대신 물이 이동하게 되고 이러한 현상을 삼투라고 한다. 이렇게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일어나는데 이런 세포막의 특성을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하며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은 확산과 삼투 모두 에너지의 소모 없이 물질 이동이 일어난다라는 특징을 가진다. 세포에서의 삼투 현상을 알아보기 위해 세포 안과 농도가 같은 용액인 등장액, 세포 안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인 저장액,
세포 안보다 농도가 높은 용액인 고정액을 준비하고 여기에 각각 세포를 넣어 모양 변화를 관찰한다. 등장액 속에 넣은 세포는 세포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과 세포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물의 양이 같으므로 세포 크기 변화가 없지만 저장액 속에 넣은 세포는 세포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바깥으로 나가는 물의 양보다 많으므로 세포의 크기가 커지게 된다. 적혈구와 같은 동물 세포는 크기가 커지다가 터지게 되는 용혈 현상이 일어나게 되며 식물 세포는 세포벽이 있으므로 일정 크기 이상으로 커지지 않는다. 고정액 속에 넣은 세포는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보다 바깥으로 나가는 물의 양이 많으므로 세포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고 식물 세포인 경우 세포벽은 그대로인 채 세포막의 크기만 줄어들다가 결국 세포벽과 세포막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원형질 분리라고 한다. 등장액 속의 세포는 물의 이동이 없어 세포 크기가 일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포 안과 바깥으로 모두 물이 이동하고 있으며 저장액 속의 세포는 물이 세포 안으로만 이동하여 세포가 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포 바깥으로도 물이 이동하고 있는 중이고 고정액 속의 세포는 물이 세포 밖으로만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도 세포 안으로도 물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의하기 바란다. 자, 이번 수업은 물질 대사에 대해 알아보자. 물질 대사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말하는 것으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나눌 수 있다. 동화작용은 크기가 작은 저분자 물질을 크기가 큰 고분자 물질로 합성하면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고 이화작용은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다. 동화작용의 예로는 식물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동식물 모두에서 일어나는 단백질 합성이 있고 이화작용은 세포호흡이나 소화기관에서 일어나는 소화작용이 대표적인 예이다. 동화작용의 그래프는 에너지가 낮은 반응물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높은 에너지를 가진 생성물이 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화작용은 에너지가 높은 반응물이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낮은 에너지를 가진 생성물이 되는 것으로 나타낸다. 물질 대사는 반드시 효소가 관여하며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 출입이 함께 일어나고 반응이 단계적으로 일어난다는 특징을 가진다. 물질 대사와 생명체 밖 화학 반응을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물질 대사의 특징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물질 대사의 대표적인 예인 세포호흡과 생명체 바깥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대표적인 예인 포도당의 연소를 비교하면 세포호흡은 37도씨 정도의 체온에서 연소는 400도씨 정도의 고온에서 일어난다. 이처럼 체온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도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효소가 필요하게 된다. 세포호흡은 포도당을 조금씩 분해하면서 소량의 에너지가 단계적으로 방출되지만 연소는 포도당을 한 번에 분해하는 과정을 통해 다량의 에너지가 한꺼번에 방출된다. 공통점은 두 경우 모두 산소와 결합하는 산화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라는 것과 같은 양의 포도당이 분해되었을 경우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은 같다는 것이다. 자, 이번 수업은 효소에 대해 알아보자. 효소는 화학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물질을 말하고 활성화 에너지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의미한다. 반응의 진행 정도에 따른 에너지 변화 그래프에서 반응물의 에너지와 에너지가 가장 높은 지점의 차이가 활성화 에너지를 의미하고 효소의 작용으로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면 반응이 더 빨리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흡열 반응에서도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물의 에너지와 에너지가 가장 높은 지점의 차이로 알아내야 한다는 것을 주의하기 바란다. 효소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자. 효소는 주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기질 특이성을 가지며 재사용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다. 단백질로 이루어진 효소는 효소마다 고유의 입체 구조를 가지며 고온에서는 변성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기질 특이성은 한 종류의 효소는 한 가지 기질, 즉 한 가지 반응물에만 반응한다 라는 뜻으로, 예를 들어 아밀레이스라는 소화효소는 오직 녹말만 분해하고 다른 단백질이나 지방은 분해하지 못한다 라는 것이다. 그리고 효소는 화학 반응 후 구조나 성질이 변하지 않으므로 반응이 끝난 후에도 새로운 반응물과 다시 결합하여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작용을 계속한다. 효소의 특징을 그림을 통해 살펴보자. 효소는 고유의 입체 구조를 가지며 다양한 반응물 중에서 효소의 입체 구조와 맞는 특정 물질하고만 반응하는 기질 특이성을 가진다. 효소와 반응물이 결합한 상태를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하며, 효소 기질 복합체가 형성되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게 된다. 반응이 끝난 후 생성물이 만들어지고 효소는 변하지 않으므로 재사용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에서 고분자 상태인 반응물이 분해되어 저분자 상태의 생성물이 만들어졌으므로 이 효소는 이화작용에 관계하는 효소임을 알 수 있다. 자, 이번 수업은 생명 중심 원리와 단백질 합성 과정에 대해 알아보자. DNA는 단백질 합성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는 있지만 단백질 합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정보를 RNA로 전달한 후 RNA를 이용하여 단백질을 합성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하며, DNA의 정보를 RNA로 전달하는 과정을 전사, RNA의 정보를 이용해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한다. 전사 과정은 핵에서, 번역 과정은 세포질의 리보솜에서 일어난다. 실제 세포에서 유전 정보의 흐름을 그림을 통해 살펴보자. 핵을 둘러싸고 있는 핵막에는 핵공이라는 구멍이 있으며 안쪽에는 이중나선 구조의 DNA가 존재한다. 핵 안에서 DNA와 상보적 염기서열을 가진 RNA가 합성되고, 합성된 RNA가 핵공을 통해 세포질로 이동하게 되면 리보솜은 RNA의 유전 정보에 따라 아미노산을 배열시켜 단백질을 합성하게 되는 것이다. 단백질 합성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DNA는 염기서열을 통해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며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상보적으로 결합해 있으므로 한 가닥의 염기서열이 주어지면 A는 T, T는 A, G는 C, C는 G로 바꿔주는 방법을 통해 나머지 한 가닥의 염기서열도 알아낼 수 있다. 그러므로 주어진 염기서열과 상보적으로 결합해 있는 다른 한 가닥의 염기서열은 T는 A, A는 T, C는 G, T는 A, C는 G, A는 T, G는 C, T는 A로 바꾸면 완성된다. DNA로부터 전사된 RNA의 염기서열은 T는 A, G는 C, C는 G로 바꿔주고 A는 T가 아닌 U로 바꿔주는 것으로 알아낼 수 있다. 따라서 위쪽 가닥으로부터 전사된 RNA의 염기서열은 A, U, G, A, A, G, U, C, A가 된다. 번역 과정에서는 RNA의 연속된 3개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되고
리보솜에서는 RNA가 지정하는 순서대로 아미노산을 결합시켜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전사된 RNA의 염기서열 중 AUG는 메사이오닌, AAG는 라이신, UCA는 세린이라는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있으며 리보솜에서는 메사이오닌, 라이신, 세린 순서대로 아미노산을 배열하여 단백질을 합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RNA의 연속된 3개 염기를 코돈이라고 하며 RNA의 원형이 되는 DNA의 연속된 3개 염기는 3염기 조합이라고 한다.